며느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사실 아주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저 아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애매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불편함 같은 거였지요.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며느리는 공손했습니다. 말투도 또박또박했고 고개도 적당히 숙일 줄 알았고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 내내 제가 느낀 감정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주방에서 그릇을 옮기는 나를 도우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사람 괜찮지 않아? 저는 대답 대신 잠깐 숨을 고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괜히 꼬인 건가? 괜히 트집 잡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네. 결국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이 정도였습니다. 딱 그만큼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끝까지 낯설더군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시선, 상대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버릇. 그게 처음부터 제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게 말을 예쁘게 하고 몸가짐이 단정해도 눈빛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있습니다. 멸치국처럼 뜨뜻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얼음물처럼 차가운 것도 아닌 어디에도 닿지 않는 온도. 그게 제가 처음 느꼈던 며느리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제 감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지요. 요즘 젊은 애들 다 저렇지 뭐. 너무 옛날식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아들 얼굴을 보니 더 말이 안 나오더군요. 어릴 때부터 말도 없고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맞고 와도 맞았다고 말 못하던 애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뒤풀이 자리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이번만큼은 내가 선택한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정말 나 없이도 자기 결정을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기특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메었습니다. 결혼은 결국 성사됐습니다. 저의 이런저런 겁과 망설임, 속 깊은 걱정과는 상관없이 결혼식장 문은 활짝 열렸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사진 속의 며느리는 참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조금 수줍은 듯한 미소, 가지런히 묶은 머리, 살짝 굽은 어깨. 어느 구석을 봐도 이 아이가 언젠가 내 삶을 뒤흔들겠구나 싶은 구석은 없었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조짐은 대개 뒤늦게야 보이는 법이지요. 결혼 후에도 처음 몇 해 동안은 큰 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며느리는 계약직으로 일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일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명절이면 제가 반찬을 만들어 챙겨줬고 김장철이면 김치도 나눴습니다. 전화해서 무슨 반찬 먹고 싶니? 물으면 며느리는 항상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다 감사하죠. 말만 들으면 참 예의 바른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10번, 20번 반복되자 어느 순간 알게 되더군요. 아, 이 아이는 진짜 자기 입으로 원하는 걸 말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혹은 말을 하기 싫은 걸지도. 제가 무슨 걸 해줬을 때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먼저 변합니다. 얼굴이 환해지거나 몸이 앞으로 살짝 쏠리거나
목소리 톤이 올라가거나. 근데 며느리는 늘 똑같았습니다. 낯가림 많은 사람처럼 입가에 붙여놓은 미소 하나로 상황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랑 안 친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랑 친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나도 그 거리가 줄어들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생일이라고 케이크와 작은 목걸이를 사서 며느리 집에 들고 갔습니다. 퇴근한 아들이랑 셋이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르는데 아들이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야,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너 되게 사랑받는 거야, 알아? 며느리는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까지. 그런데 그 말 사이사이로 눈동자가 어딘가 멈칫멈칫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감사함보다는 부담, 기쁨보다는 어색함이 더 크게 자리하는 눈빛.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 속을 한 겹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도 전에 시간은 제멋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손녀가 태어나던 날의 공기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병원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 아이 울음 섞인 아기 엄마들의 목소리,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카트 바퀴 소리. 그 속에서 아들이 서툰 손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얘야, 엄마. 인큐베이터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는 손바닥만 한 얼굴에 입술을 달싹이며 신생아 특유의 울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던 순간 마치 내 심장에 누군가 새 심장을 꽂아 넣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다시 세게 뛰었습니다. 아, 이게 생명을 안는 느낌이구나. 내가 이제 다시 할머니로 사는구나. 아기가 내 손가락을 끼고 조그마한 힘으로 꽉 잡았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얘야, 내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상처 입히지 못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지켜줄게. 그 약속을 할 때만 해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다들 평범했습니다. 손녀는 조금 잦은 감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가 아이를 봐줬고 며느리가 피곤하다고 하면 대신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밤새 애 보시면 힘드실 텐데. 경계 섞인 말투였지만 나는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도 밤샘은 자신 있다. 너희 아들 키울 때 이틀 연속 밤을 샌 적도 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한테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할머니로서 느끼는 작은 자존심 같은 거였습니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건 손녀가 말을 또렷하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3살이 넘으면서부터 이 아이도 부모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내 무릎 위에 올라타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왜 맑아지려고 안 해요?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맑아지다니 뭘 맑아져?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맑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탁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탁해진다고.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이 말투는 천진난만했지만 내용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탁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묻자
아이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아직 많이 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맑은 방에 올리기 전에 조심해야 된대요. 맑은 방. 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심리학 책인가? 육아 강의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뭐지? 이 기분 나쁜 단어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맑다, 탁하다, 맑은 방. 어디서 누가 우리 손녀에게 이런 말을 가르쳤을까?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 한글 배우기 덕분에 글씨를 익힌 손녀가 그림 일기를 써왔습니다. 색연필로 칠한 동그란 얼굴들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맑은 어머니에게 깨끗한 마음을 올렸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전기가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맑은 어머니. 또 하나의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그 일기장을 가방에 넣어들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온갖 조합을 넣어봤습니다. 맑은 어머니 모임, 맑은 어머니 의식, 맑아짐 프로그램, 아이 영혼 정화 강의. 정확히 같은 단어는 잘 잡히지 않았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참된 어머니의 에너지를 통해 아이의 영혼을 정화한다. 낡은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 영적 가족을 회복한다. 아이를 새 물속에 담그는 의식. 그 밑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석 위에 둘러앉아 가운데 앉은 한 여자를 향해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얘가 여길 다니는구나.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고 장소도 어디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참여를 원하시면 비공개 링크로 문의주세요라는 문구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빙빙 돌았습니다. 손녀를 지켜야 한다. 이게 뭐든 손녀를 먼저 내 손 안에 두고 봐야 한다. 다음 날 아들이 퇴근해 집으로 들어오기 무섭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혹시 요즘 어떤 모임 같은 데 다니니? 맑은 어머니가 뭐고 맑은 방이 뭐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인터넷 어디서 그런 거 봤어? 요즘 요가 프로그램 같은 거 많잖아. 육아 스트레스 풀려고 잠깐 듣는 거야. 그냥 의식 성장, 명상 그런 거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애 입에서 왜? 할머니는 탁하다 같은 말이 나오니? 애가 탁하다 맑다 이런 말을 어떻게 알겠어? 누가 가르쳤겠지. 너야, 며느리야, 거기 사람들이야.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세대 차이야, 세대 차이. 요즘은 아이들한테 에너지, 기운, 이런 말 많이 써. 그걸 갖고 이렇게 큰일 만든다고 엄마가. 통화는 불편하게 끝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늘 바쁘다고 했고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일정이 있다고 집이 정리가 안 됐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네요, 어머니. 다음에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몇 주, 몇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손녀 얼굴을 보지 못한 날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손녀가 할머니하고 부르며 안기던 느낌이 그리워.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을 훔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지독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카페 앞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유리창 너머에서 본 익숙한 뒷모습.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늘 입던 가디건과 슬랙스를 입은 채 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 며느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말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었죠. 둘은 나란히 앉아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페 앞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그 둘을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창 너머로 그 여자가 며느리의 손등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모양을 읽으려고 눈을 찌푸려 봤지만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도 완전히 새로 태어날 거예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가 그 모임의 중심 인물이구나. 저 옆에 앉아있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저 말에 기대에 서 있는 거구나. 잠시 후 둘이 카페에서 나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허리를 붙잡고 숨을 고르며 그 차 번호를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며칠 후 한가한 평일 오후 나는 적어놓은 차 번호를 단서 삼아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부탁도 하고 동네 주차장 관리자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돌고 돌아 차의 주인이 자주 드나든다는 주소를 하나 알아냈습니다. 시 외곽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동네 버스를 다시 타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에는 허름한 3층짜리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1층은 오래된 슈퍼, 2층은 비어있는 것 같았고 3층의 몇몇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꽉 가려져 있었습니다. 간판은 없었지만 출입문 옆에 작은 종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어젖히면 내 가족이 걸려있는 어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국 나는 손을 뻗어 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젊은 여자의 얼굴이 반쯤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 우리 며느리가 다닌다고 해서요. 며느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혹시 여기 모임에 다니는지. 여자는 내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긴 사적인 모임이라 아는 분들만 옵니다. 사진 보고 온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 하얀 옷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며느리가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아이까지 데리고 다닌다면서요. 이번엔 여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튼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긴 그런데 아니고요. 실례지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는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문을 턱 닫아버렸습니다. 문 앞에 홀로 서 있자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아봤지만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여럿이 함께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와
영어인지 이상한 주문인지 모를 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 저 안에서 내 손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보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거의 노골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아이 일정이 많아서요. 미술, 발레, 영성 수업까지 너무 바빠요. 영성 수업. 또 하나 낯선 단어였습니다. 할머니가 데려다 줄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그런 수업에 대해 이해를 못하셔서요. 거기서는 에너지가 중요해서 되도록 맑은 상태의 보호자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나는 탁한 보호자니?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닫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아직 의식이 다른 세대라서요. 우리 아이한테는 조금 더 열려있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냉장고 문을 괜히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바닥에 앉아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의식이 다른 세대라서 맑은 보호자, 에너지. 내가 평생을 일해서 아들 키우고 겨우겨우 집 한 채 장만하고 아들 공부시키느라 허리 휘어져 일한 세월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 저 아이 말대로 어딘가 탁한 사람이 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성당 다니는 지인이 허겁지겁 내게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이 사람. 혹시 언니 며느리 아니야? 사진에는 하얀 옷을 입고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어떤 여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맑은 어머니와 함께한 영혼 재탄생 의식. 그 여자 뒤로는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 20명 가까이가 둘러앉아 눈을 감고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여자는 긴 머리를 풀어내리고 있었고 양손을 차분히 펼쳐놓은 채 앞에 앉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시선을 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운데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익숙한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내 며느리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언니, 이거 요즘 문제되는 모임 아니야? 우리 성당에도 거기 갔다가 가정 망가졌다는 사람들 몇 명 있어. 이름만 바뀌고 계속 생긴다더라. 나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한쪽에서는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를 저 안에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 이건 고부 갈등이 아니야. 이건 내 가족의 정신이 달려있는 일이다. 나는 결국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나는 손녀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탁하다. 맑은 어머니에게 마음을 올렸다. 맑은 방에 들어가야 한다. 더러운 에너지는 같이 물에 들어가면 전염된다. 변호사는 한참을 조용히 듣다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아이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기 전에 이분법적인 사고를 심어넣고 있는 거예요. 맑은 사람, 탁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애는 나중에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아동보호기관에 상담부터 요청해 보세요. 엄마가 어떤 모임에 아이를 동반 참여시키는지, 거기서 어떤 말을 듣고 오는지 객관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든 내가 강제로 꺾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아이를 그 모임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혼자 가든 너만 듣고 오든 그까진 참겠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이 길을 막는 건 시온이 영혼의 길을 끊는 거예요. 저는 엄마로서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막으면 저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말 끝에 며느리는 분명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언젠가 맑아지셔야 해요. 아직 어머니 안에는 어둠이 너무 많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많은 사람, 맑아져야 하는 사람. 평생 나는 그저 묵묵히 일하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루하루 허리 휘어지게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 곁을 지켰고 사춘기 때 문을 닫고 나오지 않던 시절에도 문 밖에서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어두운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린 겁니다. 내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가 믿는 누군가가.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참담함이었습니다. 그 참담함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결국 아동보호기관에 상담과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은 법적인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기관에서 나오고 상담사가 방문하고 손녀가 어떤 말들을 배워왔는지 면담을 통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완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괜한 불안으로 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건 종교의 자유, 양육의 자유에 대한 침해예요. 결국 며느리는 나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양육권 방해를 이유로 맞고소를 했고 우리는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손녀가 증인석에 서게 되었을 때 내 심장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몸에 비해 너무 커 보이는 증인석 의자에 앉아 아이의 다리가 공중에 매달린 채로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지낼 때 어떤 기분이 드니? 아이 눈동자가 법정 안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내 눈과 잠깐 마주쳤다가 이내 나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랑 오래 있으면 제가 다시 탁해진대요. 깨끗해지다가도 다시 나빠진대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그들이 우리 아이에게 심어놓은 거구나. 어른의 언어, 어른의 기준, 어른의 잣대. 맑다, 탁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그게 고스란히 이 작은 아이의 입을 통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건물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옆을 지나다니며 힐끗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전선들이 뒤엉켜 있는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내 손녀의 인생이 어디론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동보호기관의 추가 조사, 심리 상담 결과, 임시보호자 지정. 그 과정에서 내가 들은 온갖 비난과 소문, 그리고 다시 손녀의 손을 되찾기까지의 긴 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이든 누군가를 낮은 사람, 어두운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나는 지금도 손녀의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밤마다 아이가 잠들기 전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너는 처음부터 맑았어. 누가 뭐라고 이름 붙여도 너는 원래부터 충분히 빛나는 아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누군가의 어두운 욕망을 위해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볼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체는 이름을 바꿔가며 여전히 활동 중이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며느리,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이 오늘도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곁에 작은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하다는 직감, 뭔가 불편하다는 마음, 저 말은 좀 과한데 싶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아이의 세상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손녀가 언젠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첫걸음을 내어준 사람으로 기억만 된다면 내 인생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하나, 공유 한 번이 또 다른 아이에게 닿기를, 또 다른 가족에게 힘이 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